안녕하십니까. 경제성공학 13주차 3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의 중요한 항목에 관련돼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금 흐름표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경영성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우리가 평가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금 흐름표입니다. 재무제표에서 현금 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변화한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의 변동 내역 요약입니다. 저희가 기존의 현금 흐름표는 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여기 하나의 용어가 더 등장하는 게 현금 등가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회계기간 동안 변화한 현금과 현금 등가물, 현금과 동일한, 거의 동일한 물건의 등가인 것의 변동 내역. 즉, 그러면 현금 등가물의 정의는 현금과 다를 바 없는 가치를 지닌 자산을 현금 등가물이라 하는데, 대표적으로 통화 타인이 발행한 수표, 당좌 및 예금, 만기 1년 이내의 예금, 3개월 이내 만기 채권, 3개월 내에 상환되는 우선주와 환매채 등을 우리가 현금 등가물이라 합니다. 즉, 현금과 다를 바 없는 가치를 지닌 자산, 즉 현금 흐름표에는 회계기간 동안 변화한 순현금과 그리고 현금과 다를 바 없는 자산의 가치를 지닌 자산의 변동 내역을 우리가 현금 흐름표라 하는데, 그러면 이런 현금 흐름표는 크게 작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현금의 흐름과 관련된 거래 내역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그 거래가 생길 때마다 모든 것의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이건 좀 사실은 이벤트 기반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의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단기 순이익으로부터 현금 흐름이 없는 수익과 비용 항목을 차감하는, 즉 우리가 회계 기간 동안의 우리가 발생된 최종적인 그 기업 입장에서의 현금은 단기 순이익만큼 우리가 현금이 생기는데, 이 중에 단기 순이익으로부터 현금 흐름이 없는 수익과 비용을,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으로부터 현금 흐름이 없는 수익과 비용을 차감해서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면 좀 작성이 용이하고 간단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단기 순이익으로부터 현금 흐름이 없는 수익과 비용은 어떤 게 있냐면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예를 들면 저희가 말하는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의 상각비, 대손상각비, 외화, 환산 손실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즉 현금 유출이나 유입이 없다는 것은 잠부상 비용이나 실제 현금이 나가거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은 어떤 게 있냐면 외화 환산 이익이나 지분법 이익, 우리가 자회사나 다른 주식을 갖고 있을 때 그 지분에 따라서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 그건 회사의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게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나 재무활동과 관련된 부분, 유형자산의 처분 손실이나 유형자산의 처분 이익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차감한 것이 결국은 현금 흐름표에서의 기본적인 유입과 유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주식회사가 2000년도 1월 1일부터 2031년까지 현금 흐름표를 보면 단위는 100만 원이고 여기 갈로로 적혀진 부분은 엄수를 의미합니다. 자, 앞에서 영업활동을 이란 현금 흐름을 보면 단기 순이익이 1,500억. 자,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앞에 설명드린 현금 유출이 없고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을 계산하면 각각 유입이 없는 비용이 100억, 그리고 유입이 없는 수익이 마이너스 50억. 그리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증가가 마이너스 300억. 영업활동으로 인한 부채 감소가 마이너스 200억. 총 단기 순이익에서 현금 유출과 현금 유입이 없는 비용과 유출이 없는 비용과 주식, 수익, 그리고 영업활동을 일한 자산 증가 및 부채 감소를 다 반영해서 계산하면 이 부분이 합계를 계산하면 450억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1,500억에서 계산하면 남은 부분이 1,050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활동으로 현금 유입액이 2천억이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이 1,000억이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1,000억의 기본적인 유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이 500억, 현금 유출액이 만약에 1,000억이라면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500억. 즉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단기 순이익과 관련된 전체를 계산해보면 1,050억의 플러스가 있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현금 유입이 1,000억이 되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500억.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합하면 현금 정가액은 얼마냐면 1,050억 플러스 1,000억 마이너스 500억 하면 1,550억이 됩니다. 즉 현금 흐름 정가액은 1,550억이고 기초, 그러니까 전년도 말에 현금이 50억이 있었으면 이 두 값을 합하면 최종적으로 현재 기말의 현금은 1,600억. 즉 현금 흐름표의 하나의 예제인데 이것은 앞에 설명드린 단기 순이익으로부터 우리가 현금 흐름이 없는 수익과 비용을 순차적으로 차감해서 정리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무제표에 크게 그 산출물을 보면 대차대조표랑 그리고 경영성과 분석과 관련된 손익계산서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재무제표의 분석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업의 신용도 분석을 할 수 있고 경영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데, 기업의 신용 분석은 크게 보면 이 신용 분석은 은행이나 채권자 입장에서 기업이 빌린 돈을 제때 갚을 수 있는 시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약간의 초점이 있습니다. 이런 안정성을 평가하는 비율로서 보면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비율, 비유동 비율. 하나의 예제만 설명을 드리면 부채 비율은 총 자본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 즉 내 자본 대비 남의 돈의 비중, 이게 남의 돈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타인 자본의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니까 기본적으로 회사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런 부채 비율이 높다. 그리고 유동 비율이라는 것은 유동 부채 대비 유동 자산의 비율이니까 이 의미는 1년 내에 갚을 빚 대비 현금화 가능한 자산의 비중입니다.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 대비 현금화 가능한 자산, 이게 200% 이상이 권장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산업의 특징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유통업과 제조업 간의 기본적인 산업의 특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각각 산업의 특징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유동 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 1년에 나가는 이자 비용 대비 영업이익의 비, 즉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1 미만일 경우에는 위험합니다. 즉 영업이익을 내서 이자 비용을 갚기가 힘든 부분은 사실은 기업의 안정성이 좀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동 비율, 자본 총계 대비 비유동 자산의 비율, 자기 자본이 고정자산이 얼마나 묶여 있는지, 고정자산이 많이 묶여 있다는 자체는 장기 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기업의 신용을 분석하는 것은 유동, 부채, 이자 보상 비율, 비유동 비율 등을 평가해서 할 수도 있고, 이외에 다른 비율도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영 분석은 그러면 앞에 설명드린 기업의 신용과 관련된 분석은 유동, 부채, 이자 보상 비유동 비율을 했는데, 경영 분석과 관련된 부분들은 수익성, 활동성, 성장성 측면에서 다양한 평가 잣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서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크게 분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재무제표의 각 항목의 구성 비율이 각각 포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비율을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그 각각 항목들의 추세적인, 시계열적인, 즉 그러니까 연도별로 어떻게 변해가는지의 추세를 보고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각 항목 간의 관계의 비율을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설명드린 부채나 자기 자본 비율, 유동 비율, 이자 보상 비율 같은 것들은 주로 관계 비율에 기반해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구성 비율이나 추세 관계 비율과 관련된 부분들은 산업의 특징에 따라서 약간씩의 관리 기준이나 판단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부채 비율은 100% 이하, 그리고 200% 넘어가면 좀 위험한데, 이것은 기업의 속성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 유동 비율, 이자 보상 비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자 보상 비율은 1 미만의 경우에 1년에 벌어든 돈, 영업이익이 이자를 갚기 힘들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성 비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 비율은 각 항목이 전체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100분율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구성 비율을 보면 항목 간의 균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목적인데,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차 대조표에서 우리가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습니다.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입니다. 즉 왼쪽 칼럼에 있는 자산의 총계와 오른쪽 편에 있는 부채와 자본의 총계는 동일합니다. 즉 구성비율법은 자산 총계가 크게 보면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각각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즉 비율을 보는 겁니다. 유동자산이 48.44%, 비유동자산이 51.56%. 이 기업은 유동자산
대비 비유동자산의 비가 비슷하긴 하지만 비유동자산의 비가 조금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채의 경우에도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가 자본이 있는데 그러면 부채와 자본의 비는 어떻게 되는지 부채와 자본은 부채가 60.94% 자본 여기 오타입니다. 자본 총액입니다. 자본 총액이 39.06% 즉 자본이 40%쯤 되고 부채가 60%, 즉 6대4 비율로 있어서 부채가 자본에 비해서 한 1.5배 많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을 근간으로 전체적인 이 회사의 안정성이나 기본적인 현황을 평가하는 것을 구성 비율법이랍니다. 즉 전체 항목이 전체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현해서 항목 간의 균형 여부를 파악하는 게 목적인 구성 비율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추세 비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특정 항목의 금액을 시계열로 표현한 겁니다. 시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준 연도를 특정 연도를 100으로 두고 연도별로 변화하는 금액을 기준 연도에 해당 금액과의 비율을 표현하는 겁니다. 말이 좀 복잡하지만 특정 연도를 100으로 두고 기준 연도를 두고 그 기준 연도 대비에 연도별 어떻게 그 값들이 변해가는지를 비율을 표현한 게 추세 비율법이다. 그러면 이런 추세 비율법은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변해갈 건지 과거의 변화한 추세를 보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산 총액의 연도별 변화를 13년도에 만약에 값을 100으로 두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변화를 우리가 계산해보면 180%, 220, 285, 315 이렇게 쭉 증가해 온 것을 만약에 연도별로 우리가 추세를 가지고 평가를 해보면 2013년 대비 2017년은 약 3배 정도 증가되었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3배 이상 증가돼요. 그러면 우리 자산의 총자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추세 비율법은 향후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추세 비율법을 하려고 하면 과거 우리가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서 그 값들을 가지고 추세를 만들어야 되는 작업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관계 비율법입니다. 재무제표상 특정 항목 간의 상호관계를 비율로 표현한 겁니다. 이런 특정 항목 간의 상호관계를 비율을 표현하면 뭘 평가할 수 있냐면 유동성, 안정성, 활동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데 앞에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유동성, 안정성, 활동성 관련된 항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있습니다. 각각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유동성은 기업의 유동부채에 대한 단기 지급 능력입니다. 즉, 유동부채,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에 대해서 단기간 지급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평가하는 잣대는, 지표는 유동비율, 당자비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동비율 같은 경우는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입니다. 우리가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대비 우리가 1년 안에 우리가 자산화할 수 있는 자산을 계산해서 이것을 유동비율이라 합니다. 당자비율도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정성 평가와 관련된 앞에서 유동비율과 관련된 부분은
뭐 다양하게 우리가 항목을 나타낼 수가 있지만 예를 든다면 유동비율의 구체적인 것은 유동부채 대비 앞에서 말한 유동자산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뒤쪽에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가 양호하고 우리가 관리 기준을 삼아야 되느냐. 즉 200% 이상이 양호한데 그럼 100% 오면 불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업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200%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유동비율이 200% 이상이 닿으면 이 기업은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빚을 상환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안전성 평가와 관련됩니다. 기업이 장단기적 채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경기 변동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는지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자기 자본 부채 비율입니다. 자기 자본 대비해서 부채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즉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을 이렇게 셌을 때 이 의미는 일반 제조업의 경우에 타인 자본 의존도가 낮을수록 우량하다. 즉 자기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본적으로 사업의 안정성은 높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은 우량하다고 하는데 이 비율을 통상 관리하는 기준이 200% 이하는 양호하고 100% 이하 미만 굉장히 우수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기업의 형태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높고요. 그 제조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 역시 관리 기준 역시니 100에서 100% 이하는 우수, 200% 이하는 양호 이런 약간의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기업의 형태에 따라서 관리 기준이나 관리 범위가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 비율, 당좌 비율, 자기 자본 비율, 차입금 의존도, 이자 보상 비율 등이 안정성 평가와 관련된 항목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채 비율입니다. 다음은 수익성 평가입니다.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지를 나타내는 핵심 활동입니다. 기업이 이익을 얼마나 잘 내는지 대표적 사례는 항목들을 보면 자기 자본 이익률, 자기 자본을 가지고 당기 순이익을 얼마 내는지, 총자산 이익률, 총자산 대비 당기 순이익을 얼마나 내는지, 매출액 이익률은 매출액 중 당기 순이익을 얼마의 비율로 나타내는지, 총매출 이익률, 총매출 이익의 매출액 대비 총매출 이익은 얼마가 되는지, 즉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이나 매출을 통해서 얼마나 이익을 창출해내는지에 대한 겁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이익률 등 중에 자기 자본 이익률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자기 자본 이익률은 자기 자본 중에 자기 자본 대비 당기 순이익이 얼마냐는 거죠. 즉 자기 자본은 주주가 투자한 돈이 주 근간이 되는데 주주가 투자한 돈으로 얼마나 순이익을 내는가라는 의미입니다. 그 외에 에비타, 그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이익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매출액 중에 그와 관련된 다양한 항목들이 수익성 평가의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활동성 평가입니다. 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매출을 창출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앞에 저희 수익은
앞쪽이 분자가 전체 다 이익과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주로 부채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 활동성과 관련된 부분은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매출을 창출하는지입니다. 주로 매출과 관련된 항목들이 앞쪽에 나옵니다. 분자에 나옵니다. 즉 자기 자본 대비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총 자본 중에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유형 자산 대비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즉 활동성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매출을 얼마나 잘 창출하는지와 관련된 지표니까 이와 관련된 지표들이 주요 항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활용될 수 있는 지표들은 앞에 있는 총자산 회전율, 즉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출 이외의 것들이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 뭐 타 용도로, 그러니까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활동성과 관련된 부분은 갖고 있는 자산이나 그것을 활용해서 얼마나 매출을 잘 창출하는지 관련된 부분이고, 수익성은 얼마나 이익을 잘 창출하는지 관련된 부분이고,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재무 건전성이 어떤지를 판단한 겁니다. 그 이외에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구성비율법이나 추세비율, 관계비율법을 해석하면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성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투자자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13주차 상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현금 흐름표, 재무제표, 구성비율법, 추세비율법, 관계비율법, 그리고 재무제표의 수익성, 활동성과 관련된 평가 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주차와 13주차에 대한 과제물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 클래스에 별도로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그 과제물에 대한 부분은 그 기간 내에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